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자, 올해 33회 그 부동산학 기출문제는 32회 때 이때보다는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 구성 자체가 그 박스형 해갖고 맞는 문제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한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제를 그 답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9문제가 전부 다 이 평상시에 계속 연습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3문제 정도는 뭐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시험 끝나고 나오시면서 상당히 어려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한 20문제 정도는요. 우리 딱 보면 이따가 풀면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20문제. 그래서 바로 읽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채점하고 났더니 뭐 많은 학생들이 그 1차는 뭐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뭐 1차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이번 시험에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얻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33회 기출문제 해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가식 중에 수목 있죠? 이거는 잠깐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항구적으로 붙어 있기 전까지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3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요, 1번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만 알 수 있으면 바로 넘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동성이라는 얘기죠. 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자꾸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뭐 서울에다가 원룸 지어서 굳이 부산에 광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 사람이 여기 가서 주무시고 또 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이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이걸요 국지화된다. 그래서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이런 게 임대료 이런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정확히 항상 했던 지문들입니다. 그렇지만 2번부터는 다 틀렸네요.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다. 틀렸네요. 때로는 공원 같은 거 있죠. 도로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최종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물건을 소비재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공원 같은 거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개별성을 인하여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개별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 해줘야 됩니다. 용도적 관점이 아니라 이거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 늘릴 수 없다. 다만 인접성 이런 걸로 인해서 용도적 측면에서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 늘릴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인접성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 나오면요.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 공급은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절대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다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완전 비탄력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만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용도적 측면에서는 용도를 바꿔서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으로 이렇게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4번 틀렸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측면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자, 물론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감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런 걸요 물리적 감가라는데,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지만 경제적 감가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요,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가되는 요인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요, 주변 지역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땅의 가치도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요, 경제적 감가라 하는데, 이거는 경제적 감가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 지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하지만 그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표현입니다. 1번을 답을 했으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라든가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되는 바, 토지에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읽다 보면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요거를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에 내줘야 되겠네요. 빈지. 그러니까 포락지는요, 홍수 등으로 인해서 논밭이 물이 잠식돼서 그 하천으로 변한 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포락지라는 거고, 여기서는요, 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을 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 공단에서의 정답은 4번으로 했습니다. 4번. 일단은 기억번 조금 이따 하기로 할게요. 기억번. 니은번부터 볼게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감소했다. 그러면 건설업체의 수가 감소하면 지역 전체는요, 공급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공급의 감소. 그 다음에 디귿번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죠. 토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만큼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을 늘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축소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금을 늘려주면 아파트 좀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 축소되면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설 개발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됐다. 이거는 오히려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니은번부터 미은번까지는 공급이 감소되는 요인은 니은하고 리을번입니다. 니은하고 리을번. 근데 1번은 이 출자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이 기대된다. 그러면요, 이거 상당히 좀 출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거의 짓고 있다, 거의 완성됐다. 그럴 경우는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파는 게 나을까요? 주택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니까 지금 당장 팔려고 하죠. 그럼 이때는 이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아직 안 지었다. 그러니까 지을 예정이다. 그런 건설사는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걸로 기대되면 아파트 안 지으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는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공단에서는요,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4번을 정답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오해 소지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출제자가 이 의도가 이렇게 하고 박박 우긴다면은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안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공단에서는 4번을 답을 했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 문제가 평이한 항상 다루던 계산 문제인데 약간 답을 다른 거를 답하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입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 간단히 이제 한번 여기다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이고 오피스텔의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씩 상승함에 따라서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이 1%라고 한다면, 변화율이 1%로 한다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물어봤네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모두 정상제이고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 동일하다. 일단은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지금 오피스텔 시장입니다. 오피스텔 수요의 일단 맨 먼저 물어보는 게 가격 탄력성 물어봤고, 탄력성. 두 번째는요, 오피스텔 수요의 자, 소득 탄력성.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게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탄력성 물어봤고, 오피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네요. 교차 탄력성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 알고 있으면요 바로 그냥 문제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에 편의상이 다 한번 써본 겁니다. 자, 맨 먼저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분의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요거는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요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차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재와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율분에 해당 재와의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일단 주어진 게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랍니다. 0.5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이라고 되어 있죠? 0.3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진 게 이 말이 없이 0.3이라는 얘기는요, 플러스 0.3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0.3이라는 얘기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간의 관계가 그 대체제로 아닙니다. 대체제로 써 있죠? 네, 써 있고, 그냥 말이 없이 그냥 0.3하면 어쨌거나 대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0.3이라는 얘기는 말이 없으면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일단은 전부 셋 다다. 오피스텔의 가격도 5% 올랐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소득도 5%가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5%가 상승했대요. 근데 시장 전체에서는요, 1%가 증가했답니다. 시장 전체에서는요, 1%가 변했답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1%가 변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물어본 겁니다. 오피스텔 수요 소득 탄력성. 근데 이게 정상제라고 했거든요. 정상제라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요거를 계산하려면요, 얘랑 곱하면 5525에서 2.5%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줄어들었겠네요. 이렇게 줄었다. 그리고 얘랑 곱하면 3525에서 1.5%인데,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같이 증가했다. 근데 여기서 2.5% 감소했고 여기서 1.5% 증가했는데 시장 전체에서 1% 변했다는 얘기는 지금 요것도 증가했다는 얘기인가, 플러스라는 얘기, 여기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것도 증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증가로.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3.5%가 증가하고 여기서 2.5%가 감소하면 1%가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가 변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는 증가로 나와야 됩니다. 증가로. 그러니까 답을 하려면 2.5%가 증가. 그러면 증가로 나온다면 얘랑 합치니까 3.5% 증가. 여기서는 2.5% 감소니까 전체는요 1%가 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계산하면 자, 요거 2%네요. 죄송합니다. 2%. 자, 그러면 이거 3.5%고 3.5% 증가하고 2.5% 감소했으니까 1%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0.4가 되는 겁니다. 0.4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큰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약간 좀 까탈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 0.4 이렇게 되어 있는 0.4.
0.4로 되어 있는 2번을 답하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 지역의 단독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늘상 연습했던 문제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거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은 곧바로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6번입니다. 6번 맞죠? 3번, 4번, 5번, 6번. 자, 먼저 수요는 지금 맞는 건가요?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만 감소하면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그럼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가격 상승이니까 하락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두 번째 볼게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했답니다. 공급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했죠?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이 점에 갔죠?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가격 상승, 여기 맞는데 균형량도 증가해줘야 돼요. 틀렸네요.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항상, 자, 이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보다 더 클 경우에 이때는 항상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무조건 변화폭이.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가 큰 경우, 그러니까 공급의 증가만 무조건 그리면 돼요.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공급의 증가니까 여기 그리면 되죠.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해줘야 돼요. 가격 하락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됩니다. 수요 감소 여기서 여기 나오면 되죠. 그럼 요점 찍히네요.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요거 맞네요.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 그러면 수요의 증가폭이 큰 경우 요것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폭이 큰 경우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요점 적히죠.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정답은 4번을 했어야 됩니다. 4번.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건 뭐 경기 변동 여러 번 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라서 요거는요, 하향시장, 이거는 그 후퇴시장,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하향시장 이렇게 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회복시장, 여기서는요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자, 1번부터 볼게요.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요거죠. 요때는요 부동산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이번에 보겠습니다. 후퇴시장 국면에서 요걸 얘기하죠. 후퇴시장에서는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경기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경기의 정점에 돌아간다. 이건 다 틀린 거고, 어쨌거나 다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요걸 얘기하죠.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건축 허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허가 건수 같은 게 점점 감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해줘야 됩니다. 4번에 회복시장 국면, 요걸 얘기하죠.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건 맞네요. 왜냐하면 이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얼른 살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팔려고요,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자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금방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좋을 때는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 곧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국면은요, 우리 그 지하철역 앞에 시장 같이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요, 거의 약간 거의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뭐 기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기준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왜냐면 거의 비슷한 거니까 용이하다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있어야 됩니다. 4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늘상 연습했던 문제인데 분수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얼른 바꿔서 하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만 변했답니다. 이렇게. 자, 그 수요만 QD로 이렇게 변했답니다. 이렇게. QD로. 늘상 했던 문제들이죠. 자,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는 어쨌거나 수요 함수는 QD는 120-2P, 120-2P였고요. 공급량은 얼마라고요? 2P-20. 그 다음에 이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했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120-2분의 3P 2분의 3P 그리고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2P-20 이렇게 그대로 항상 늘상 했던 방정식대로 풀면 됩니다. 자,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똑같이 일치해 주면 됩니다. 120-2P하고 뭐는 같다고요? 2P-20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요, 가능하면, 자, 요걸 이렇게 넘기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넘기니까 4P가 되겠죠? 요걸 넘기니까 140이 되겠네요. 다 됐네요. 이럴 때는요. 자, 균형 가격은요, 140을 4로 나누면 되죠? 나누게 되면 얼마 되냐면 3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량은 35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올 겁니다. 50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소비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일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막 계산기 두드리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1.5 바꿔놓고 푸는 게 가장 더 빨라요. 그래서 자 120-1.5P는 자, 2P-20 되겠네요. 요걸 넘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3.5P가 되겠네요. 넘기니까 140이 되겠죠? 그럼 다 됐네요. 이렇게. 가격은요, 140을 3.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40이 됩니다. 40. 이때, 자, 이 40을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균형점에서는. 그러니까 60 됩니다. 그래서, 자, 가격은요, 35에서 40으로 5가 올랐고, 5원 올랐고, 균형량은요, 50에서 60으로 10이 증가했네요. 10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부호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하고,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어렵지 않게 요것만 바꿀 수 있다면 항상 했던,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항상 했던.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보겠게요. 9번.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거는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인데, 자,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단기의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늘상 했지만, 그 공급선은요, 그 쉽고 용이할수록, 그리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단기는 비탄력적. 그리고 그 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작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 더 비탄력적이니까 탄력도는 작다 해줘야 돼요. 가격 탄력성은 작음으로 단기적으로 갑자기 공급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에는 가격 조절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해줘야 됩니다. 단기에는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2번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같은 형태의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허프라는 사람은요, 레일리가 두 개 도시에서의 상거래 흡력에 따라서 그 뉴턴의 만륜력법에 따라서 이 상권을 정해본 겁니다. 정해봤는데 거리에는 그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전히 거리하고 도시 크기 있죠? 요것만 가지고 따졌던 겁니다. 근데 허프라는 사람은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요, 구매 성향, 특히 이제 소비 형태, 소비자 행동, 이런 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더라도 자기 만족감이 있는 거에 있다면 그쪽 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거에다가 수정 보완한 이론. 이게 바로 허프의 모델입니다. 허프의 모델. 그래서 이거는요, 얘는 허프라는 사람은요, 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상권의 정의를, 범위를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여기에 뭐 A라는 마트가, 여기는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는요, 이마트가 있다고 치면, 자, 우리 이게 레일리의 이론을 응용해서, 이 홈플러스가 여기 있는 사람을 당기는 힘은요, 일단 매장의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이걸 유인력 해줄게요. 유인력은요, 매장의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면적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 있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레일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는데, 이분은요, 여기다가 거리 마찰계수 승수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사람들 구매 성향이라든가 자연적 장애 요인 같은 거, 이런 소비자 효용, 이런 걸 여기다 이제 반영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 전개한 건데, 기억분 보겠습니다. 어떤 매장이 고객이 좀 맞는 걸 모두 골라야 되니까 5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 있죠? 이 보편화된 진리, 이런 걸 공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의 바탕으로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거리도 기본적으로 가까운 게 좋지만, 거리보다 더 당기는 힘이 큰 거는 그 사람의 만족감이 있죠? 아무리 멀더라도 그쪽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용을 이런 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분 맞는 겁니다.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요,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하겠죠? 면적에는 이게 커지면 커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장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리 마찰계 승수에 반비례한다. 그 얘기는 어쨌거나 거리가 커질수록 유인력은 작아지는 겁니다. 거리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이거 반비례하는 건 맞는 겁니다. 반비례. 그래서 어떤 분은요, 거리에 따른 마찰계수 승수에 반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찰계수가 크든 작든 어쨌거나 저 거리가 커지면 유인력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하고는 반비례한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거리하고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번 맞는 거고. 자, 디귿번 볼게요. 공간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진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조건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기는 힘이 약하게 해야 됩니다. 약하게 하려면 마찰계를 높여야 되죠. 그럼 요게 커지면 유인력은 나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마찰계수가 커질수록 그쪽으로 갈 확률은 줄여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조건이 나빠진다면 그 마찰계수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유인력이 작아지는 겁니다. 당기는 힘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은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다만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다면, 적당한 거리에 자기 마음에 드는 매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까운 데 가려는 건 맞지만 적당한 거리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맞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한쪽이 이득이 되면 다른 쪽은 그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제로섬 게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유인력이 커지면 다른 쪽은 유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겁니다. 전 맞아요.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어렵게.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로는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줄은 뭐 이상한 표현 나왔으니까 일단 넘기고, 두 번째는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상점이 입점하려면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되죠. 요거를 얘기한 사람이 자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 그래서 한마디 딱 하는 순간 크리스탈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답을 하시면 돼요. 5번. 곧바로 답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그 다음 볼게요. 자,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요거는 제가 이제 막판에 예상 문제 20개 정도를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 계산 문제는 거기서 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하나. 자,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정보에 대한 가치를 구하라. 정보에 대한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읽다 보면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작은 금액을 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로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곱하기 안 될 확률. 될 확률이 아니라 안 될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차이죠. 차이를 안 되는 완료 곱하고 그대로 요구술로 나누면 됩니다. 요구술로 1 플러스 요구술로. 그래서 차, 안, 땡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이걸 먼저 곱하고 나누 상관없고, 나눈 다음에 곱해 상관없어요. 다만 주의할 거는, 만약에 1년 후에 가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2년 후에 가치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곱해줘야 됩니다. 2년 후에 가치가. 3년 후에 하면요, 세제곱해주면 돼요. 세제곱.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대형마트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 토지가 있는데 A. 자, 2년 후에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은 45%. 그러면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요, 55%죠. 0.55 해주면 되겠네요. 0.5. 안 될 확률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면 토지 가격은 12억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쓰기가 좀 힘드네요. 12억 1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쓰는 게 오히려 속편할 때도 있습니다. 12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요, 4억 8,400만 원. 4억 8,4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요, 요구 수익률은 10%다. 그러면 1 플러스 0.1점 되는데, 조심할 거는요, 2년 후에 가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2년 후. 그러니까 2년 후니까 여기다 제곱해줘야 됩니다.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곧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곧바로 얼마 나오냐면, 곧바로, 자, 거기, 어디 갔어요? 3억 3천만 원. 3억 3천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3억 3천만 원. 정답은 3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딱 이것도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딱 읽는 순간, 자,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용의 지대가 할당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는 순간 튀넨의 농업 입지론을 얘기합니다. 튀넨의 고립국모형, 아니면요, 튀넨의 입지 지대론, 이걸 얘기하는데, 튀넨은요, 이 고립구모형을 통해서 이 도심 쪽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외곽 쪽에 지대가 차이 난 이유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도심 쪽에 있는 곳은 어떤 농업 입지하고 바깥 쪽은요 어떤 농업 입지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요 지대를 제외한 순이익이 있다면 그 정도만큼은 입찰에 붙었을 때 최대한 지불할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자꾸 집약 쪽 농업이 입지하려고 합니다. 바깥쪽 같은 경우는요, 조방적 농업 입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딱 보는 순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용의 토지가 할당된다. 이 농업적 토지용 나온 순간 이거는요, 튀넨의 이론입니다.
튠앤의 이론을 응용해서 알론소라는 사람이 도시 내에서의 어떤 이것도 입지론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농업적 입지론이기 때문에 튠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 입지하고 밖으로 나갈수록요 주방농업 입지한다. 딱 보는 순간 1번 답하면 되는 겁니다. 튠앤의 위치 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면요 고립구 모형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13번은 1번 답하면 됩니다. 1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자, 레일리의 소맥 중력 모형에 따라 C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은 각각 얼마인가? 늘상 했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자, A도시 인구는 5만 명, B도시는 3만 2천 명. A도시, 여기는요, B도시가 있는데, 요 사이에 뭐 C도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A도시 인구는 얼마라고요? 5만 명. A도시 인구는 5만 명. 자, B도시는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있는데, A와 C 간의 거리는 5km. 그 다음에 여기는요, 2km. 맞나요? 2km.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도시에 쓸 돈이 한 10억 정도 된답니다. 10억 원. 그러면 이쪽에는 얼마 쓸 거고, 이쪽은 얼마 쓸 거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얘들이 A도시가 얘를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당기려면요 5만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A도시가 당기는 상대적 힘이 되는 거고 얘가 얘를 당기려면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힘이 나옵니다. 당연히 힘이 나오는데 얘는 얼마라고요? 얘는 2천 나옵니다. 2천. 여기는 얼마라고요? 8천 나옵니다. 8천. 그러면 상대 당김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확률을 허프의 모델까지 응용하는 겁니다. 확률을 계산하려면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만이죠. 만분의 2천 해주니까 몇 번? 20%.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할 확률은요. 만분의 8천 하니까 뭐라고요? 80%. 그러면 자 10억 중에 20%를 여기다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쓴다고요? 2억. 여기다 얼마라고요? 8억을 쓰려고 하겠네요. 80%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2억 8억 답하면 됩니다. 2억 8억. 정답은 2번, 3번 답하면 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보면 자, 다음 입지및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이런 식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긴 4개 지문은 항상 했던 지문들이라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풀었을 겁니다. 배보라는 사람은요,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든 곳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비용으로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정력 이걸 따져가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든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배보의 최소 비용이로는요, 산업입지에서 영양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런 걸로 구분하면서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 이런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렛이라는 사람은요, 이 배보의 이론 자체가 너무 비용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를, 비판하면서 아무래도 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풍부한 곳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커질 가능성, 물건이 많이 잘 팔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읽어볼게요. 렛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맞는 겁니다. 수요 측면 얘기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넬슨이라는 사람은 뭐 대단한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라 어떤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8가지 좋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양립성, 이걸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나오면 됩니다. 자, 넬슨의 소매입지론은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라든가 호이트라는 사람은요, 하나의 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부터 도시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해리스와 율마는요, 아니다. 이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그 도시가 커나간다.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이걸요, 다핵심 이론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된다. 맞는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국토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 도시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는요, 공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학계론에서도 제가 그림도 여러 번 그렸고 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토지를요, 국토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농림지역이다. 여기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여기는요, 관리지역이다. 앞으로 이런 대로 편입은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은 주변 이용 요건상 확정하기는 곤란한 땅을요, 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점점 세분해 나갑니다. 도시지역을 또다시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된다. 이런 걸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 예상된 지역을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걸요, 생산관리지역. 이걸 또다시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주상공록 나와야 됩니다. 주상공록. 그래서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녹지지역 하나밖에 없네요. 녹지지역. 그래서 1번 답해야 됩니다. 1번 답하면 되겠네. 1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가려고 옳은 것은, 요거는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 우리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죠. 근데 아주 싱겁게 물어봅니다. 싱겁게. 자, 기업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의 운용 전문지역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합니다. 자치관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직접관리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 회사의 상법상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 부동산 투자회사법 명상.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 회사 있죠. 요거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아니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여기서는요, 구조조정 안 나왔기 때문에 위탁관리만 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답하면 됩니다. 3번. 이렇게. 자, 18번 볼게요.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택지 소유 상한제, 요거는 99년도에 헌법위원으로 폐지된 제도입니다. 폐지. 자, 2번 해볼게요. 여기서 틀렸고, 토지 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입니다. 미리미리 땅을 사놓겠다는 얘기죠. 장래 공공용지라든가 수급풀 규정 이걸 위해서 사놓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거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수단이다. 물론 그 가격 공시제도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적 개입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은행제도는 미리미리 땅을 사놓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직접적 개입 형태입니다. 직접적.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법령상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재건축 부담금 제도보다 먼저 도입됐다. 이건 맞는 겁니다. 이거는요, 개발 부담금제는 언제냐면 90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부담금제는 2006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은요,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데, PIR은 자, Price Income Ratio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영어는 뒤에서부터 연간소득분의 P는요, 주택 가격을 얘기합니다.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데, 자, 저소득층일수록요, 이 연간 소득은 낮아지죠? 그러면 얘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소득은 동일한데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얘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PIR 비율이 커질수록요, 저소득층들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소득층. 그래서, 그 PIR은요,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꾸 연간 소득은 줄어들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고 이러면 자꾸 주택 구입이 점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볼게요.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만 맞고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3번.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요거는 세법을 공부 안 했어도 우리가 부동산 조세 파트에서 몇 번이고 있을 겁니다. 6번.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맞는 겁니다. 둘 다 소득세 일부인데 어쨌거나 둘 다 국세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다. 자, 틀렸네요. 자,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재산세는요,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보유하는 단계. 그래서 틀렸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는요, 무상으로 취득하는 단계 있죠? 그 단계에서 수증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취득 단계.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하는 겁니다. 2번을 답하시면 돼요. 2번. 자, 그 다음에요. 20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 같을 경우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요거는 제가 막판에 몇 번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연세가 뭐 중단됐다.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늙지도 않은 사람 있죠? 나이 먹어도. 연세가 중단됐다. 자, 왼쪽은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공동주택. 오른쪽은요,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넓은 왜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중단됐다. 아는요, 아파트. 연은요, 연립주택. 세는요, 다세대, 다가구. 이거는요, 자, 이거 다중주택. 이거는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층수는요, 이렇게 54433, 54433 이렇게. 얘는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한계동의 면적은요, 한계동의 그 연면적을 얘기합니다. 한계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는요 6666개 가시면 알고 있죠? 6666. 그래서 나머지 얘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이상 이하입니다. 여기는 5층 이상, 4층 이하, 4층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얘는요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요것만 초과하고 연립주택만, 나머지는 다 이상 이하입니다. 딱 있는 순간 층수가 4개층이니까 일단은, 자, 4개층이니까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연립 아니면 다세대. 4개층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니까 66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네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세대. 정답은 다세대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고,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